아들 성환이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막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받은 전화기 너머로 흥분에 겨워 한 톤 높아진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내 방금 아기 낳았어. 아들이야. 아주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고.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시래기 봉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치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부터 입버릇처럼 노래 부르던 손주, 그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니요. 택시를 타는 내내 제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고 택시 기사님에게까지 붙잡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신생아실 앞에 섰을 때 유리창 너머로 꼬물거리며 잠들어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이며 꼭 감은 눈, 가느다란 팔다리까지. 그 무엇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구석이 없더군요. 제 평생의 기쁨이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반쯤 누워있던 며느리 서인애가 저를 흘긋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어딘가 모를 귀찮음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저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죠. 마침 간호사가 하준이를 안고 들어왔고 제 아들 성환이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안아봐. 우리 하준이야.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가 제 팔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편 생각이 간절했어요.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고 아기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보드라운 살결에서 나는 분유 냄새와 아기 냄새가 섞여 달콤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아기 그렇게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세균 옮아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이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요.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균이라니요. 평생을 애 키우고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옆에 서 있던 아들 성환이가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아이, 이내야. 엄마 손 깨끗해. 오시기 전에 다 씻으셨겠지. 엄마, 하준이 정말 예쁘지? 하지만 이미 제 마음엔 찬물이 끼얹어진 후였습니다. 품에 안은 손주가 세상 누구보다 예뻤지만 그 예쁜 아이를 안고 있는 제 자신이 마치 더러운 병균 덩어리라도 된 것 같아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은 순전히 제 자발적인 의사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비싼 산후조리원 간다지만 그래도 집에서 어른이 몸보신 음식을 해주는 것만 할까 싶었거든요. 전날 밤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실한 미역과 한우 양지를 사다가 푹 고아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커다란 냄비에 가득 담아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은 제가 아는 그 집이 아니었어요. 온통 하얗고 회색빛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꼭 모델하우스에 잘못 들어온 기분이었죠. 이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시큰둥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이내는 제가 들고 온 냄비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고마움이 아니라 이걸 왜 가져왔나 하는 의아함에 가까웠어요. 미역국 끓여왔다. 산모는 미역국을 잘 먹어야 젖도 잘 돌고 붓기도 빠지는 법이야.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냄비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띵동 소리와 함께 고급스러운 포장 용기를 든 배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내가 주문한 산후조리원 VIP 식단이었죠. 어머님, 전 이런 거 먹어요. 전문가가 칼로리랑 영양 맞춰서 관리해 주는 거요. 이내는 제가 보는 앞에서 배달된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에 차렸습니다. 정갈하고 예쁘긴 하더군요. 제가 끓여온 미역국은 그 옆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술이라도 뜨겠지 싶었는데 이내는 제 미역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숟갈이라도 맛이라도 보렴 하고 권하자 이내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물을 살짝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간도 너무 짜고 고기 기름도 둥둥 떠서 못 먹겠어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이내는 제가 밤새 끓인 그 미역국 냄비를 들고 그대로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남은 미역국 전부를 콸콸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음식물 분쇄기 소리가 제 심장을 갈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 정성과 마음이 시커먼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환이는 옆에서 이내가 요즘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래.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며 제 눈치를 볼 뿐이었죠. 속상한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네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제가 아는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원래 그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아들에게 다른 건 못해줘도 집 걱정은 덜어주고 싶다는 남편의 유언과도 같은 집이었죠. 처음 성환이 내외가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부부의 손때 묻은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는 하나씩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부부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저와 남편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앳된 얼굴로 웃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은 제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그 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정체 모를 화가의 추상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성환이에게 물었더니 이내가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창고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애미야, 우리 결혼 사진은 어디 있느냐? 아, 그거요? 너무 칙칙해서요. 손님들 오시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창고에 잘 넣어뒀어요, 어머님. 이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낡은 옷가지를 치우듯 말하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유품이나 다름없는 낡은 1인용 소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항상 그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곤 했죠. 그 소파만 보면 지금도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는데 이내는 그 소파를 구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다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낡고 부피만 큰 가구는 집만 좁아 보이게 해요. 요즘 트렌드에도 안 맞고 나중에 집값에도 영향 있다니까요. 이내의 모든 말에는 트렌드, 집값 같은 단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명한지를 증명하려는 것 같았죠. 제 추억이나 감정 따위는 그 합리성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성환이는 그저 엄마 그래도 이내 덕분에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좋잖아. 이내가 이런 쪽으로 감각이 있어라며 아내의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서인애라는 여자의 남편일 뿐이었어요.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것은 손주 하준이의 이름을 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언젠가 손자가 태어나면 우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온 세상을 편안하게 아우르는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죠. 남편의 기일날 산소에 가서도 여보, 우리 손주 태어나면 이름은 꼭 우진이로 할게요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하지만 기대에 부풀어 며느리에게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전 하준이를 안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죠. 애미야, 혹시 아기 이름은 생각해 둔 게 있니? 아범이랑 내가 예전에 지어놓은 이름이 있는데 우진이라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식, 어머님. 우진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요? 동네 아저씨 이름 같잖아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 남편과 저의 꿈이 담긴 이름이 며느리의 입에서는 한낱 촌스러운 아저씨 이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내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요즘엔 이안, 리암, 노아 이런 이름이 글로벌 시대에 딱 맞아요. 발음도 세련됐고 나중에 하준이가 외국 나가서 살아도 전혀 꿀리지 않고요. 전 이안으로 하고 싶은데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무슨 그런 거창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우리말 같지가 않잖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다워야지. 어머님, 그게 바로 구식 생각이라니까요. 세상을 넓게 봐야죠. 하준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름은 중요해요. 마치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 취급하는 말투였습니다. 결국 제 의견은 묵살당했습니다. 성환이는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그럼 우진이랑 이한이 말고 다른 이름으로 찾아보자. 다 같이 마음에 드는 걸로라고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그건 공평한 게임이 아니었죠. 이내가 내민 이름 목록, 예를 들면 하준, 도윤, 시우 같은 이름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시기였습니다. 우진은 선택지에 있지도 않았어요. 결국 하준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전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마저 빼앗겨버린 기분이었죠. 그렇게 제 손주는 김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준이는 이름과 상관없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그 아이의 포동포동한 뺨을 보고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꽉 쥐는 것을 느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다 괜찮다. 며느리가 좀 무례하면 어떻고 내 흔적이 좀 지워지면 어떤가. 이 예쁜 손주만 보고 살면 되지. 전 그때 정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앞으로 제게 닥쳐올 더 큰 모욕과 수모를 까맣게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침묵을 택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정성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갈아버린 그날의 충격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갓 태어난 손주를 생각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른인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수백 번을 되뇌었네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아들네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살갑게 무언가를 챙겨주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하준이 얼굴이나 한 번 더 보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의 이런 소극적인 평화 유지 노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서인애는 저의 침묵을 동의나 굴복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으니까요. 사건은 하준이의 이유식 문제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쌀미음부터 시작해야 할 시기였죠. 당연히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이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 성환이도 그렇게 컸으니까요. 가장 좋은 유기농 쌀을 사서 곱게 갈고 정성껏 끓여서 작은 유리병에 담아갔습니다. 제 딴에는 혹시나 며느리가 또 타박할까 싶어 유리병까지 끓는 물에 소독하는 정성을 보였어요. 애미야, 오늘부터 하준이 이유식 시작하는 날이지? 내가 쌀미음 좀 쑤어왔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며 말하자 이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준이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제가 만든 쌀미음이 아니라 기성 제품이었어요. 튜브처럼 생긴 용기에 담겨 있어 쭉 짜서 숟가락에 얹어주는 식이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이거요? 이거 독일에서 만든 유기농 이유식이에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선 이게 최고예요. 이내는 제가 들고 온 유리병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뭘 가져왔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태도였죠. 아무리 좋은들 집에서 직접 끓인 것만 하겠니? 이건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엄마 손맛이 들어간 건데.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이내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하준이한테는 검증된 것만 먹일 거예요. 검증? 내가 만든 게 검증이 안 됐다는 말이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님이 이걸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깨끗한 손으로 만드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런 건 영양 성분 분석표도 없잖아요. 이 제품은요, 각 단계별로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과학적으로 다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전 비과학적인 거 믿지 않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과학적이요? 제 평생의 경험과 정성이 고작 비과학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간단히 무시당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이내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엄마표 이유식의 함정, 비위생적인 홈메이드 이유식, 세균 득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정보로 아기 건강 망칠 수 있다고요. 어머님의 정성은 감사하지만 하준이 건강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러고는 제가 가져온 쌀미음이 담긴 유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엔 싱크대에 쏟아붓지는 않더군요.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물건처럼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독일제 이유식을 짜서 하준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 깨달았어요. 아, 이건 단순히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나의 모든 방식을 낡고 비위생적이며 무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 기댄 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문드러져 가던 어느 가을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생일을 살갑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결혼한 후로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이라도 켜주곤 했었죠. 올해는 첫 손주까지 보았으니 내심 작은 기대를 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줄까? 아니면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려나. 그런 생각에 전날 밤부터 괜히 마음이 설레더군요. 하지만 생일날 아침
제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록 아들 내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바쁜가 보네. 애 키우다 보면 정신이 없을 테니.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이 어찌나 짜게 느껴지던지요.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져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 결국 잠자리에 들 때까지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인생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엄마. 죄송해요. 어제가 생신이셨죠? 하준이가 밤새 열이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팠다니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전 괜찮다고 아기 잘 돌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옆집 동생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제게 이내의 SNS 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형님, 며느님이세요? 아기도 너무 예쁘고 아주 멋지게 사시네요. 호기심에 이내의 페이지에 들어가 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했던 바로 그 주말에 올라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최고급 한정식집을 배경으로 이내와 성환이 그리고 안사돈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앞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이 놓여 있었죠.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올해 선물도 마음에 쏙 들어 하셔서 뿌듯.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 해시태그 효녀스타그램, 해시태그 엄마 사랑해, 해시태그 생신 파티. 사진이 올라온 날짜는 정확히 제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준이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다던 아들은 장모님 생일 파티에서는 세상 가장 행복한 사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다 못해 아예 멈춰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에겐 아팠던 손주가 장모님 생신상 앞에서는 세상 순한 양이 되어 안겨 있었습니다. 저의 생일은 그렇게 잊혔고 안사돈의 생일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비교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저를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전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기운도 화를 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휑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내외를 향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그러자 이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생긴 듯이요. 어느 날 저녁 이내와 성환이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부르기 전엔 잘 오지도 않던 터라 의아했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이내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유모차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누가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번쩍거리는 디자인의 유모차였습니다. 이게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유모차예요. 디자인도 예쁘고 안전하기로는 최고고요. 하준이한테 이걸로 사줘야겠어요. 유모차는 결혼할 때 사지 않았니? 아직 쓸만할 텐데. 어머님, 그건 신생아용이잖아요. 이제 하준이도 컸고 외출도 잦아지는데 격이 맞는 걸 태워야죠. 다른 엄마들 다 이런 거 끄는데 우리 하준이만 헝겊 같은 거 태우고 다닐 순 없어요. 애들 세계에서도 다 보는 눈이 있다고요.
이게 다 아이 자존감 문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작 유모차 하나가 아이의 자존감을 결정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 며느리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이 좀 보태주셨으면 해서요.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300만 원. 그 돈은 제가 식당에서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껌값이라도 되는 것처럼 쉽게 말하더군요. 애미야, 그건 너무 비싸다. 유모차가 뭐 그리 비쌀 필요가 있니? 제가 어렵게 입을 떼자 옆에서 잠자코 있던 아들 성환이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아내의 훌륭한 바람잡이 역할이었죠. 엄마, 이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엔 다들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손주한테 사주는 첫 차인데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주고 싶잖아요. 엄마가 사주시면 더 의미도 있고요. 의미라니요. 그들의 말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저의 사랑이나 의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지갑을 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언쟁을 벌일 힘도 없었죠. 그들의 계획된 방문 앞에서 저는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음 날 아들 통장으로 300만 원을 붙여주었습니다. 돈을 붙이고 나니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구나. 나는 너희에게 그저 필요할 때 돈이나 내어주는 현금 지급기일 뿐이구나. 그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것이 깨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모정이었습니다. 유모차 사건 이후 저와 아들 내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욱 두껍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집에 먼저 찾아가지 않았고 그들 역시 용건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게 보내는 용건이란 대개 돈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하준이 100일잔치를 호텔에서 해야 한다며 돌잔치는 더 좋은 곳에서 해야 하니 미리 적금을 부어달라며 끝없는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전 그저 기계적으로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싸우는 것조차 지겨웠고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의 결정체 같은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하준이의 소식이 궁금해 전화를 걸었지만 이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저는 직접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제 귀를 찢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의 칭얼거림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내는 날카롭고 서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은 온갖 장난감과 옷가지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내는 귀에 하얀색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요.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속 명품 가방들을 쉴 새 없이 넘기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제가 소리치자 이내는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이어폰을 뺐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인기척 좀 내고 다니세요. 놀랐잖아요. 이내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제야 들린다는 듯 이내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 김하준.
왜 이렇게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저는 이내의 말을 무시하고 곧장 울고 있는 하준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하준이는 얼굴이 온통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을 비틀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옷이 축축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해 보려고 아이의 바지를 내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준이의 엉덩이는 짓무르다 못해 피부가 벗겨져 새빨간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심각한 기저귀 발진이었어요. 이건 한두 시간 방치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반나절 이상 아이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뒀다는 증거였죠.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제 자식이 이렇게 아픈데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향해 있던 이내의 시선, 아이의 울음소리를 소음 취급하던 그 경멸적인 표정, 그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제 어린 손주의 모습이 한데 엉켜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하준이를 조심스럽게 다시 침대에 눕히고 소파에 앉아 있는 이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고 차갑게 깔려 나왔습니다. 애미야, 아이 엉덩이가 다 짓무른 거 안 보이니? 이내는 제 목소리에 담긴 분노를 읽었는지 그제야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준이의 엉덩이를 대충 힐끗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아, 왜 그러세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발진 크림 발라주면 금방 나아요. 애 키우다 보면 다 이래요. 유난 떤다는 그 말에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준이가 차고 있던 똥오줌으로 묵직하게 불어터진 기저귀를 가리켰습니다. 이것부터 당장 갈아야지.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 몇 시간이나 이렇게 채워놓고 있었던 게야. 제 꾸짖음에 이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쇼핑 시간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과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아, 진짜. 저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그렇게 걱정되면 어머님이 갈아주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어요. 어머님이 가르세요. 그 말이 제 귓가에 그리고 제 심장에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여왔던 모든 서름과 모욕, 무시와 경멸이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폭발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졌죠. 제 안의 모든 뜨거운 감정들이 차갑게 얼어붙어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이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이토록 차가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싫다.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거부와 분노가 담겨 있었죠. 이내는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엄마인 너가 할 일이야. 어서 갈아주지 않고 뭘 하는 게냐.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명령. 그것이 이내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늘 순종적이고 돈이나 내어주던 무시해도 괜찮던 시어머니의 반격. 이내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분노로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저는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제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짝 마이너스 안은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이내가 휘두른 손이 제 왼쪽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충격에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귓가에서는 윙 마이너스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하준이의 울음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온갖 고생과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지금 이 순간의 모욕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아내에게, 그것도 제 손주의 집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제 입가에서 나지막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픽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차가운 웃음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제 웃음소리에 분노로 이글거리던 이내의 얼굴이 경악과 공포로 변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미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던 어머니,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던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고 또한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웃음소리가 멎었을 때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든 듯 했어요. 뺨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제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차가웠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정신이 또렷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는 며느리, 서인애의 모습을 제 눈에 똑똑히 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얼굴을 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전 더 이상 이내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묵묵히 제 핸드백으로 걸어가 그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침착하고 조용한 움직임에 이내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아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일까요? 아니면 경찰서일까요? 하지만 저의 첫 번째 통화 상대는 그녀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 온 동네 부동산 사장님의 번호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사장님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사장님, 저 김중금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성환이 사는 아파트요. 저는 일부러 이내가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내의 눈이 커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거 당장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5천만 원을 낮춰서라도 좋으니 무조건 이번 달 안에 계약하게 해주세요. 수수료는 2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의 사장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알겠습니다, 사모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라며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이내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이시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비웃음 한번 흘려주었습니다. 장난이요? 제 인생을 건 가장 진지한 시작인데 말입니다. 그리곤 곧바로 두 번째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제 아들, 김성환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기도 전에 아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회사일 겁니다. 엄마, 웬일이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기 직전인데.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조금의 동요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제 할 말을 전했습니다. 성환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방금 부동산에 내놨다.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이내랑 또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당황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은 당연히 저와 이내의 갈등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마. 그 안에 내 식구 짐 싸서 나갈 준비해라. 단 한 달이야. 엄마, 잠깐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봐. 왜 집을 팔아? 아들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건 너의 그 소중하고 귀한 마누라한테 직접 물어보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매정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빗발치는 아들의 전화를 무시한 채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저는 마지막으로 하준이가 누워있는 아기 침대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훌쩍이고 있었어요. 빨갛게 짓무른 엉덩이가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익숙하고 능숙한 솜씨로 새 기저귀를 가져와 아이를 조심스럽게 갈아주었습니다. 뽀송뽀송한 새 기저귀를 채워주고 연고를 꼼꼼하게 발라주었죠. 그러자 아이는 편안해졌는지 제 품에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서인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능숙하게 돌보는 모습이 지금의 상황과 맞물려 그녀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 침착하고 서늘한 행동이 훨씬 더 무서웠을 테니까요. 아이를 다시 침대에 편안히 눕힌 후 저는 제 핸드백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뺨을 맞은 그 집에 그 여자와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발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이내의 절박한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제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곧장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저는 곧장 창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아들 내외를 위해 만들어 주었던 모든 금전적 지원을 끊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결혼할 때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만들어 주었던 제 돈 1억 원이 들어있던 공동명의 통장을 해지하고 제 개인 통장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둘째, 이내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백화점이며 마트에서 펑펑 긁어대던 제 명의의 가족카드를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상담원에게는 분실 신고를 했죠. 다시는 재발급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셋째, 매달 성환이의 월급날에 맞춰 용돈 명목으로 50만 원씩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 놓았던 것도 해지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모두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니 문득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모습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잘했다고 등이라도 두드려 주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남편은 평생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라기엔 너무 정당한 정리였죠.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성환의 어머니, 서인애의 시어머니, 김아준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김중금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위대한 파괴의 첫 삽을 떴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얼굴로 제게 매달리고 애원하게 될지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손으로 시작한 이 파괴를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끝맺을 테니까요. 그 어떤 자비도 동정도 없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의 하얗고 빳빳한 시트 위에서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뒤척임도 없는 완벽한 숙면이었죠.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정신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호텔을 나와 당분간 혼자 지낼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새로 계약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오직 저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주는 안락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 새로운 보금자리에 짐을 풀고 잠시 숨을 돌리자 그제야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면은 온통 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절박함이 뚝뚝 묻어나는 문자 메시지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어디야? 얘기 좀 해, 제발. 저는 그 모든 알림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가볍게 스와이프하여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원을 꺼버렸죠. 당분간은 그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예상대로 그들은 용케 제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습니다. 끈질기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 화면을 켜자 엉망이 된 몰골의 아들 성환이와 그 뒤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한 며느리 서인애가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저는 잠금 장치를 풀지 않은 채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제 존재를 알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차갑게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맞구나.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해. 응? 아들이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어리석어 보이던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초조함과 공포를 충분히 맛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한참 뒤에야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체인을 건 채로 딱 한 뼘만큼의 틈만 허락했죠. 그 틈 사이로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내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그녀의 행동에는 어딘지 모르게 과장되고 계산된 구석이 엿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진심도 제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들, 제가 제공했던 안락한 집과 풍족한 생활, 허영심을 채워주던 돈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흘리는 공포의 눈물이었죠. 제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모습에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짓을 귀신에 씌웠나 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정말이에요. 이내는 엎드려 울부짖으며 제 다리라도 붙잡을 기세였지만 저는 차갑게 몸을 피해 그녀의 손길이 제게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눈물은 더 이상 나에게 단 한 방울도 통하지 않는다. 제 싸늘한 선언에 이내의 울음소리가 순간 칼로 자른 듯 멎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용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너를 용서할 일은 다시는 없을 게다. 감히 그런 것을 기대조차 하지 마라.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이내도 이렇게 싹싹 빌고 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집을 파는 건 정말 너무 심하잖아. 우리 아직 하준이도 어린데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엄마 손주 생각해서라도 제발.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 성환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하준이, 또다시 그 가여운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군요. 저는 이제 이내가 아닌 제 아들 성환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서린 깊은 경멸과 실망을 이 어리석은 아들은 과연 조금이라도 읽었을까요? 하준이, 너의 그 더러운 입에 함부로 내 손주 이름을 담지 마라. 너에게는 그럴 자격조차 없어. 엄마, 너가 정말 너의 아들 하준이를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너의 아내가 너의 어머니를 그 어린 것 앞에서 짐승처럼 후려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게다. 너는 아버지로서도 실격이고 아들로서도 완벽한 실격이야. 제 말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을 겁니다. 성환이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너희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야. 그건 일방적인 통보다. 이제 보름 남았다. 그 안에 짐 싸서 나갈 준비해.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2번 다시 나를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체인이 철커덕하고 잠기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저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차가운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이 다녀가고 며칠 뒤 저는 저를 담당하는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아주 통쾌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집을 보러 갔던 사람이 마침 아들 내외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주민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이내가 평소처럼 동네에서 사귄 강남 엄마 무리들과 함께 청담동의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다는군요.
아마 그날도 의기양양하게 지갑을 열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만들어준 한도 무제한의 가족 카드가 있었을 테니까요. 한참 동안이나 비싼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마치 자신이 상류층이라도 되는 양허세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카드를 내밀었겠죠. 하지만 웨이터는 잠시 뒤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지요? 그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내는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져서 말도 안 된다며 다른 카드를 꺼내 내밀었죠. 하지만 그 카드 역시 제가 정지시킨 것이었으니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함께 갔던 엄마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결국 이내는 수치심으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비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굴욕적으로 부탁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엄마들 모임에서 서인애는 카드 정지당한 허세녀로 낙인 찍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한동안 그 창피함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박장대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과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 같은 것이었는지를 제 손으로 직접 깨닫게 해준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제가 통보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성환이는 거의 매일같이 제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내를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더니 나중에는 제발 집만은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그 모든 애원을 벌레 보듯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바리스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건물 앞 가로등 밑에 웬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아들 성환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죠.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 구겨진 와이셔츠, 그리고 핏발 선 눈까지 지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이번에는 이내를 위한 변명도 집에 대한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며 땅을 치고 우는 아들의 모습에 늘 강철 같던 제 마음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던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에요. 엄마가 이내 때문에 속상해할 때마다 저는 늘 이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구식이고 이내가 신식이라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버릴 때도, 엄마 생신을 잊고 장모님 생신상을 차리러 갔을 때도, 엄마 결혼사진을 창고에 처박아 뒀을 때도 저는 그게 다 아내를 위하는 남편의 도리인 줄 알았어요. 아들의 뒤늦은 고백이 술기운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전부 다 틀렸어요. 엄마 뺨 맞는 거 보고도 이내가 저를 버리고 떠날까봐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한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아들의 눈물에서 처음으로 회한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붙인들 그 틈이 사라지지는 않는 법이죠.
저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이 비극의 본질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의 잘못은 침묵이었다, 성환아. 너의 아내가 너의 어머니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모욕하는 그 모든 순간에 너는 너의 안위를 위해 비겁하게 침묵했어. 그 침묵의 대가가 바로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는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해. 너와 너가 선택한 너의 아내, 둘이서 오롯이 말이다. 그러니 다시는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라.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단 조금도 없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차갑게 뒤돌아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따라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몰락은 그가 스스로 쌓아 올린 비겁함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정한 퇴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제 휴대전화에 안사돈이라는 이름이 찍혔습니다. 지난번 저에게 호되게 당하고 돌아간 뒤로는 연락이 없었는데 무슨 낯으로 또 전화를 걸었을까 싶어 헛웃음이 나왔죠. 받지 않으려다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에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대로 전화기 너머에서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교활함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사부인, 통화 괜찮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내가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주 말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께 대죄를 지었다고 매일같이 울기만 해서 제가 보다 못해 전화를 드렸어요. 애가 아주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부인께서도 이제 그만 노여움 푸시고 우리 이내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라니요. 저는 그녀의 위선적인 말에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안사돈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어른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구실 수가 있어요? 애들이 잘못했으면 타일러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다짜고짜 집을 뺏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 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우리 이내가 스트레스로 유산이라도 하면 사부인이 책임지실 거예요? 유산이라니요. 저는 그 말에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안사돈,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내가 얼마나 여리고 착한 애인데 사부인이 하도 구박하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애가 홧김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드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격앙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가 더 많이 말할수록 그녀의 몰상식함과 추악함만 더 명확해질 뿐이었으니까요. 한참 동안이나 씩씩거리던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저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사돈, 그래서 따님에게 뺨은 맞아보셨냐고 지난번에 여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제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다시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맞아봤습니다. 안사돈의 그 여리고 착하고 귀한 따님에게요. 제 손주가 똥기저귀를 차고 아파서 죽겠다고 우는데도 휴대폰으로 명품 구경에 정신이 팔린 따님에게 기저귀를 갈아주라고 했다가 바로 이 뺨을 맞았습니다. 이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세게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겪었던 사실을
CCTV 영상처럼 건조하게 전달할 뿐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안사돈이 꿀꺽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 안사돈께서 정말 하실 일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 도리를 저버린 본인의 따님 교육부터 제대로 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만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아마 안사돈은 태어나서 이런 취급은 처음 받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불길한 예감보다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으로 초인종 소리를 맞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역시나 분노로 이글거리는 안사돈 내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더군요. 안사돈의 남편, 그러니까 제게는 바깥사돈 되는 사람은 인상이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과나 유감의 기색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적이만이 가득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패악을 확실하게 끝장낼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바깥사돈이 저를 보자마자 고함을 쳤습니다. 사부인, 어른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맞아요. 우리 이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다 사부인 책임인 줄 아세요. 안사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지나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란듯이 통화 녹음 앱을 실행하고 녹음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켜지는 빨간색 녹음 표시, 그리고는 테이블 중앙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에 눈이 멀어 제가 뭘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이나 더 제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 데려갔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데려갔으면 행복하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경우야. 당신 같은 악독한 시어머니 만난 우리 딸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바깥사돈은 심지어 제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늙어서 외롭게 혼자 죽고 싶어? 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제 휴대전화 안에 명백한 증거로 차곡차곡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동안 저는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참 뒤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그들이 드디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녹음을 중지한 뒤 방금 녹음된 파일의 마지막 1분가량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고성과 막말로 가득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은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사돈, 바깥사돈. 이 녹음 파일 말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만 잘못 올라가도 얼굴이며 직업이며 신상이 순식간에 쫙 퍼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시어머니 뺨 때린 딸 두둔하며 집에 쳐들어와 행패. 부리는 몰상식한 사돈 부부 정도면 어떨까요? 따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SNS에도 한번 올려주고 동네 맘카페에도 좀 뿌려주면 참 재미있겠네요. 아, 제 친구 아들이 변호사인데 이런 건 주거침입의 협박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경찰서에도 한번 제출해 볼까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꽂혔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어요.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과 평판이 지금 제 손가락 하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바깥사도는 저를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전화를 보고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제가 이 녹음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두 분의 앞으로의 태도에 달려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 눈앞에 나타나거나 제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취하신다면 그땐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기듯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인생을 멋대로 휘두르려 했던 자들의 최후는 이토록 볼품없었습니다. 이로써 제 주변을 어지럽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의 챕터를 화려하게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돈댁과의 지긋지긋한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끝내고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최종적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금매로 내놓았던 아들이 살던 집의 잔금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그리고 남편의 유산이기도 한 거액의 돈이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불안감의 뿌리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완전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과거의 굴레가 끝났고 눈앞에는 오직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임시로 머물던 좁은 오피스텔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제 남은 인생을 보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의 구성원 수를 고려한 넓고 방 많은 집을 찾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김중금 한 사람의 행복과 편애 그리고 안전을 위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며칠을 밟은 판 끝에 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층 전체를 저 혼자 쓰는 구조라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되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입주민 전용 라운지까지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흙과 기름때를 묻히며 살았던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낡고 오래된 살림살이들을 대부분 처분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작은 서한과 낡은 앨범 몇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 것으로 채워 넣었죠.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다는 푹신한 가죽 소파와 세련된 대리석 식탁, 그리고 구름 위에 누운 듯 편안한 전동 침대까지 모든 것이 오직 저의 취향과 편의를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집을 다 꾸미고 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억압과 서름을 딛고 제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다시 일궈냈다는 벅찬 감동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도전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에 등록했죠.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여유롭게 책을 읽고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삶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꿈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바리스타 학원의 전문가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한참 어린 2030대 젊은이들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주눅 들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제게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하고 세계 일주를 준비하는 멋진 언니, 저처럼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서양 자수 공방을 운영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동갑내기 친구, 그리고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야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선 사랑스러운 동생까지. 우리는 나이와 살아온 환경은 모두 달랐지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새로 생긴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커피 맛을 품평하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좁고 어두운 우물 안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찬란하게 가꾸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어울리며 지난 몇 년간 완전히 잊고 살았던 순수한 웃음과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사귄 친구들을 제 새로운 집으로 초대해 집들이를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렸죠. 제 음식을 맛본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중금아, 너 음식 솜씨가 거의 장금이 수준인데 이걸 여태껏 썩히고 있었단 말이야? 언니, 이 명란젓갈이랑 낙지젓갈 파시는 거 아니죠? 제발 저한테 파세요. 돈 주고 사 먹을게요. 친구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뭉클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서인애가 비과학적이고 더럽다며 싱크대에 내다버렸던 바로 그 제 음식들을 이 멋진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짓밟혔던 저의 가치와 정성을 제 손으로 직접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잠들지 않고 밤새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곧장 구청으로 달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금이네라는 이름의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할 것 없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밑반찬 서너 종류와 장조림, 젓갈류만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어 소개란에는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덧붙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엄마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재료와 타협하지 않는 정성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의리로 팔아주었지만 곧 입소문이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재료와 깔끔하고 깊은 손맛이 인공적인 맛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주문은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저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저를 결코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을 더욱 생기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행복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밀려드는 주문 내역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가게 SNS 계정으로 장문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막 아기를 낳은 젊은 초보 엄마 고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산후우울증에 입맛까지 없어서 매일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는데 우연히 사장님 반찬을 맛보고 정말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꼭 어릴 적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힘내서 아기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또다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철저히 부정당하고 버려졌던 제 인생과 저의 정성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살아갈 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직접 내린 향긋한 드립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컴퓨터 화면 가득한 주문 내역과 고객들의 따뜻한 후기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엄마,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커피 애호가이자 잘 나가는 온라인 식품 스토어 중금이네의 대표 김중금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멋지게 일으켜 세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혹독했던 시련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완벽하게 되찾고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금이네의 성공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세상의 저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제 아들 부부의 추락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소식은 제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제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때로는 먼 친척의 걱정 어린 전화를 통해, 때로는 제가 살던 아파트의 부동산 사장님의 전원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제 아들 성환이의 비참한 목소리를 통해 단편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제가 준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새로 보금자리를 튼 곳은 예전에 살던 강남의 번쩍이는 아파트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 서울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다세대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야 하고 여름이면 곰팡내가 진동하며 겨울에는 우풍이 심해 난방을 해도 코끝이 시린 그런 곳이었죠. 한때는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끌며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서인애가 이제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인애는 평생 돈 걱정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 돈과 제 아들의 월급을 당연하게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예산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살아왔죠. 그런 그녀가 갑자기 수입이 반토막나고 지원이 완전히 끊긴 현실에 적응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준이에게는 최고급 유기농 분유와 기저귀를 고집했고 자신의 옷가지와 화장품에도 예전의 씀씀이를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제게서 독립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카드빚과 대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그 노망난 할망구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딴 데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냐. 이내는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며 성환이를 닥달했고 성환이는 그런 아내의 원망과 자신의 무력함에 지쳐갔습니다. 한때는 제 앞에서 아내의 편을 들며 세상 가장 든든한 남편 행세를 하던 아들은 이제 아내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들의 사랑은 제가 쌓아 올린 돈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했던 신기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토대가 사라지자 사랑 역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아들의 직장 동료라는 사람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 개인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겨우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는 성환이가 요즘 회사에서 전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잦은 실수와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집안에 무슨 큰 우환이라도 있는 것 같아 혹시나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망가져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제 아들 성환이가 제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넋이 나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는 비에 맞은 강아지처럼 초라한 몰골로 저를 보자마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물에서 술 냄새가 아닌 진정한 절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곧 잘릴지도 몰라요. 성환이는 텅 빈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로 인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고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운이 좋아도 지방의 한직으로 자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침묵 속에서 아들은 드디어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의 핵심을 마주한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내를 향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 여자가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등 뒤에 있는 엄마의 돈을 향한 욕망이었어요. 그게 사라지니까 그 여자는 괴물로 변했어요. 매일같이 저를 저주하고 엄마를 저주하고 성환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엄마. 제가 그 여자를 잘못 선택해서 제 인생 전부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요. 그가 자신의 아내 서인애의 실체를 완전히 인지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인생의 폐허 위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성환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그 책임도 온전히 너의 몫으로 감당해야 할 게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막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도착한 것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자에게 남은 것은 위로 올라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성환이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자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연고도 없는 소도시로 떠나야만 했죠.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사업을 키우고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제 삶을 충실하게 채워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제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남루한 행색의 제 아들 성환이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있는 훌쩍 자란 제 손주 하준이었습니다.
성환이는 혼자였습니다. 이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오랜만에 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환이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하준이는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한 듯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그리움과 애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준아. 제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하준이는 마치 저를 기억이라도 하는 듯 제게 손을 뻗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이의 감촉이 제 차가웠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한참 뒤에야 성환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아는 채 그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성환이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하고 절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집을 돌려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변명이나 어리광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함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엄마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었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엄마의 유일한 손주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성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이내와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고. 우리가 엄마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염치 없지만 엄마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하준이만은 할머니의 손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정한 아버지로,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평생에 걸쳐 엄마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계의 회복과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뺨을 맞았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무릎에 앉힌 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저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마지막 선처였습니다. 좋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하지만 여기에는 내가 정한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단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이 모든 것은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성환이는 고개를 들어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너희 부부에게 단 1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준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고 지불한다. 하준이의 병원비, 학원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교육비까지 모든 영수증은 나에게 직접 청구하고 나는 그 돈을 너희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할 것이다. 네, 엄마. 명심하겠습니다. 둘째, 너의 아내 서인애는 어떤 이유로든 나에게 연락하거나 내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전화, 문자, 방문,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내 눈에 띄거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날에는 이 모든 약속은 그 즉시 파기된다. 성환이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내에게도 똑똑히 전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내가 손주를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 너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 그리고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너 역시 이 집에 머물 수 없다. 하준이를 맡기고 너는 밖에서 대기하든 볼일을 보고
뭐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일방적이고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환이는 그 모든 조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정해주신 규칙 모두 따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제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방적인 규칙마저도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성환이는 한 달에 2번씩 먼 지방에서부터 하준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하준이를 제게 맡기고는 제가 다시 부를 때까지 밖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하준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이고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할머니로서의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와 재무상담가를 만나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 김아준 교육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그 돈은 오직 하준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으며 그의 부모인 김성환과 서인에는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해 두었죠. 이것이 제가 제 손주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되 그 부모에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현명하고 강한 사랑 말입니다. 제 손주 하준이는 그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겁니다. 그 아이의 울타리는 이제 제가 직접 되어줄 테니까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했던 중금인회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백화점 식품관에 정식으로 입점했고 저는 이제 수십 명의 직원을 둔 어엿한 식품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정직한 밥상이라는 저희 브랜드 철학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저는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성공한 여성 시니어 사업가로 조명받기도 했죠. 바리스타의 꿈도 놓지 않아 회사 1층에는 작고 예쁜 카페를 열어 저와 제 친구들의 아지트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돈과 시간이 자유로워진 저는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에펠탑의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스위스의 푸른 초원 위를 기차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역설적이게도 제게 최고의 인생을 선물해 준 셈이었죠. 가끔, 아주 가끔 그들 부부의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성환이는 지방에서의 근무 태도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잘 나가던 부서는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한 달에 2번씩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준이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유약하고 비겁했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자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인애의 소식은 성환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의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명품 옷과 가방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녀가 이제는 뻣뻣한 유니폼을 입고 포인트 적립해드릴까요? 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그저 하준이의 부모라는 역할 때문에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을 뿐 예전과 같은 애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치르고 있는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파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독한 허영과 이기심의 꿈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분수에 맞는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앨범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하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 저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얼굴에 크림을 잔뜩 묻힌 모습, 제품에 안겨 잠이 든 평화로운 모습까지. 사진 속 하준이는 그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향긋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 도시의 어딘가에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눈물 흘리던 늙고 무력한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던, 아들에게 외면당하고도 가슴만 쳐야 했던 그런 여자였죠.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독하고 모질었다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고요. 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파괴했습니다. 저를 억압하던 낡은 관계들을,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제 손으로 직접 깨부수고 박살내버렸으니까요. 제 삶을 오랫동안 옭아매고 있던 낡고 위태로운 집을 제 손으로 직접 허물어야만 했으니까요. 그 과정은 아팠고 때로는 제 자신이 참 모질고 독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썩은 기둥과 위태로운 벽을 그대로 둔 채로는 결코 새로운 집을 단단하게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안락하고 견고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가구와 소품으로 채우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제가 가꾸고 싶은 대로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인 김중금으로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 잔에서 은은하고 향긋한 온기가 피어오릅니다. 한때는 무언가 짜릿하고 시원한 통쾌함을 갈망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저는 이 잔잔한 따스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제가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겠지요. 이 평온하고 충만한 삶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지요.